안녕하세요. 오늘은 중2 역사 4단원 5단원 단원평가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산업혁명입니다.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기술의 발전으로 산업이 급속히 발달했는데 이것을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새로운 기술 혁신으로 전통적인 가내 수공업, 집에서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것인데 쇠퇴하고 공장에서 기계로 물건을 만든다라고 해서 공장제 기기공업이 발달했죠. 그러면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누렸지만 여러 사회 문제가 나타났죠. 대표적인 사회 문제에 뭐가 있냐면 일단 빈부격차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노동 문제죠. 노동자들이 저임금 장시간 동안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노동한 거, 그리고 주택이나 위생, 환경과 같은 도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산업혁명의 문제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빈부격차, 두 번째는 노동 문제예요. 노동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도시 문제입니다. 먼저 당시에는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계층이 생겼다고 했죠.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죠. 생산수단은 물건을 생산할 때 필요한 것, 공장과 기계가 됩니다. 공장과 기계를 내가 갖고 있다. 생산수단을 갖고 있으면 자본가고요. 내가 생산수단이 없어요. 그러면 노동자예요. 근데 당시에는 이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이 계급, 자본가들은 점점 부가 쌓이면서 부유해지지만 이 노동자들은 장시간, 오랜 시간 일해도 벌어가는 게 많이 없었죠.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들 간에 빈부격차가 발생했다는 거고요.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동안 그리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일했고 아동 노동과 여성까지 일터로 내몰렸다. 이게 노동 문제죠. 산업화는 필수적으로 도시화를 동반을 합니다. 산업화는 도시화. 왜냐하면 이 산업화가 된다는 것은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공업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근데 공장이 도시에 있어요. 그래서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도시에 주택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위생이 좋지 않다든지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도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과 관련된 문제점 3가지, 빈부격차, 노동 문제, 도시 문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계속 이어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사상이 등장했는데 이것을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라고 하죠. 초기에는 경쟁 대신 협동을 내세웠지만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계급 투쟁을 통해서 생산수단을 노동자가 함께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회를 건설을 주장했죠. 여기 나와 있는 분이 마르크스인데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서 생산수단을 자본가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노동자가 함께 관리하자. 즉 이제 공유하자는 거죠. 국가가 관리하면서 생산물에 대한 대가를 다 나눌 수 있다라고 보는 사회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구분해 보면 이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다릅니다. 물건을 배분하는 방식이 달라요. 생산물에 대한 대가를 누가 갖느냐. 자본주의는 시장에서 결정이 됩니다. 시장에서 돈을 내고 사야 돼요. 하지만 공산주의는 국가가 배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생산수단을 공유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산수단을 사유하느냐 아니면 공유하느냐에 따라서 경제체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혁명으로 사회주의가 실현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인도와 관련된 문제예요. 1905년 영국이 인도를 지배를 했죠. 벵골 분할령을 발표를 합니다. 벵골을 서벵골과 동벵골로 나누려고 했어요. 왜 나누려고 했냐 하면 이 벵골 지역이 영국에 반대하는 저항운동이 센 그런 중심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민족운동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나누려고 했어요. 이걸 벵골 분할령이라고 해요. 근데 영국에 너네 종교가 다르지 않냐. 인도는 힌두교가 대부분이지만 이슬람교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네 종교 이거 나눠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실질적인 인도는 민족운동을 분열하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근데 인도 국민회의가 반영운동에 이제 앞장을 서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세포의 항쟁으로 이 영국에 대항을 해요. 이 세포이들은 영국의 동인도 회사에서 일하는 용병, 외국인 군인이에요. 들이 항쟁을 벌이는데 결국 실패를 해요. 그래서 영국이 아예 식민지 지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 당연히 이제 반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그래 원하는 거 들어줄게 하면서 영국이 인도 국민회의를 조직을 해줘요.
해줍니다. 그래서 인도국민회의가 처음에는 영국이 조직해준 단체였어요. 근데 벵골 분할령을 통해서 인도국민회의가 이제 반영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영국이 완전히 반대하는 단체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스와데시 운동을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국민회의에서 했던 반영운동이 뭔지 살펴보면요. 영국 상품 불매 사지 말자, 스와라지, 인도인이 자치 스스로 통치하자, 스와데시 국산품을 애용하자, 그리고 국민들 교육시키자, 이런 것을 주도했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서아시아와 동아시아의 국민국가 운동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스만 제국, 기억나시죠? 여기서는 근대화 개혁으로 탄지마트를 추진했어요. 오스만 제국이 좀 근대에 들어서면서 힘이 많이 빠져요. 그래서 서양 문물 받아들이고 우리도 좀 입헌군주제 해보자. 입헌군주제는 왕은 있지만 의회가 통치하는 거죠. 왕은 통치하지 않고 해보자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최고 통치자로 술탄이 다시 복귀를 합니다. 술탄 복귀에 반대하면서 청년 튀르크당 운동이 일어납니다. 헌법을 부활하고 다시 한번 근대화를 추진을 하게 됩니다. 자, 지도에서 오스만 제국 위치 한번 볼게요. 오스만 제국이 원래 이렇게 광활한 제국이었죠. 근데 점점 영토가 줄어들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탄지마트 개혁했지만 실패했고 청년 튀르크당 운동이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둘의 공통점은 입헌군주제에 추진했다는 거. 술탄의 권력을 제한하고 의회 중심의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었습니다. 다음은 아랍인데요. 아랍 지역은 와하브 운동이 일어나요. 와하브 운동은 이슬람교의 근본 교리, 즉 쿠란을 강조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아랍 민족주의가 확립이 되는데요. 이 오늘날 아랍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지역이에요. 와하브 운동이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형성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은 이란인데요. 입헌혁명이 일어나요. 즉 헌법을 세우고 입헌군주제로 바꾸려고 했던 혁명이 일어나지만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란은 담배 불매 운동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인데요. 두 사람이 나오죠. 무하마드 알리가 처음에 근대화 개혁 추진하고요. 그리고 아라비 파샤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 건설을 주장을 하죠. 하지만 영국에 의해서 진압이 되고 영국의 보호령이 되는 결과를 초래를 합니다. 이집트 하면 기억해야 될 게 여기 있는 수에즈 운하예요. 수에즈 운하가 영국한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인도가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여기를 가려면 원래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이집트에 있는 수에즈 운하 통하면 되게 빨리 물자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국은 수에즈 운하 차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다음은 일본인데요. 일본 근대화 운동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메이지 유신이죠. 일본은 원래는 지방 분권적인 막부 체제였는데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황제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한다고 했죠. 그리고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유민권 운동 일어나고요. 대일본 제국 헌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좀 특징이 입헌군주제처럼 보이지만 천황의 권력이 절대 권력이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정부 형태는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를 실시를 했지만 천황의 권력이 강했다는 거. 그리고 일본은 이제 제국주의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청나라 상대로 싸우는데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고요. 러일 전쟁은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랴오둥 반도를 일본이 차지하니까 이제 러시아가 삼국 간섭을 하게 되죠. 주도해서. 그래서 이제 독일, 프랑스와 함께 랴오둥 반도 반환해 이렇게 하니까 일본이 그때 반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생겨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러일 전쟁도 일본이 승리를 해서 포츠머스 조약을 맺게 됩니다. 사진에는 일본 천황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근대화된 서구식 복장을 하고 있고요. 머리도 짧게 서양인들처럼 자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1차 세계대전 관련된 문제입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소설의 내용을 각색해서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참호 속에 있대요. 참호는 땅을 파서 전쟁을 하는 거. 그래서 참호전이 1차 세계대전의 특징이었습니다. 지금 참호에서 보니까 포탄이 계속 떨어져요. 그리고 피부병도 생겨요. 그리고 이제 병사들은 언제 명령이 내려올지 몰라서. 왜냐하면 이제 돌격 시작 이러면 참호에서 나와서 막 싸우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팀도 이 참호에 있다가 하면 이제 전쟁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럼 기관총을 막 여기서 쏘면 여기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를 무인지대라고 합니다. 사람이 없는 지역. 그래서 무인지대가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병사들은 언제 명령이 내려올지 몰라 항상 긴장한 채 총을 움켜쥐고 있었대요. 네, 그리고 이제 두려움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청년들이 의기양양하게 이 전쟁에서 이기고 오겠다라고 해서 왔지만 지금 남은 것은 살아남아야 된다는 본능뿐이다. 그래서 서로 이제 알고 있다는 거죠. 누가 내일 죽을지 그런 거 알 수 없다. 네, 이 소설은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사라예보 사건이죠. 사라예보 사건은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를 총으로 쏴서 죽인 사건이죠. 근데 이게 왜 1차 세계대전의 배경이 되냐면 발칸반도의 상황을 당시에 보면은 러시아는 슬라브족이에요. 그래서 범슬라브주의. 그다음에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범게르만주의였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세르비아는 이 슬라브족이에요. 근데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황태자를 총으로 쏴서 죽인 거예요. 당연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같은 경우는 세르비아를 상대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의 황태자를 죽였기 때문에. 근데 당시에는 이제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이 각각 맺어져 있었는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독일과 삼국 동맹을 맺었고요. 이 러시아는 세르비아 같은 슬라브족이기 때문에 세르비아 도와주는데 러시아 한편이 영국, 프랑스죠. 네. 그래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됩니다. 네, 1차 세계대전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국가 전체의 힘과 자원을 쏟아부는 총력전, 그리고 참호전, 참호에서 이제 대치하면서 이게 장기간 서로 지지부진한 싸움을 했다고 했죠. 네, 그리고 기관총이나 독가스와 같은 신무기가 사용되었다. 이 세 가지가 1차 세계대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쓰면 되겠죠. 네. 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는 1914년부터 18년까지, 2차는 39년부터 45년까지고요. 1차 세계대전에서는 동맹국가 협상국, 나중에 연합국이 된다고 했죠. 2차 세계대전은 추축국과 연합국의 싸움이었습니다. 동맹국에 독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어요. 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여기 있었고요. 나중에 오스만 제국도 여기 붙습니다. 근데 이탈리아는 배신하고 나간다고 했죠. 자, 2차 세계대전에서 추축국은 이 전체주의로 똘똘 뭉친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이 있었습니다. 연합국은요, 무조건 영국, 프랑스가 들어가고요. 네, 영국, 프랑스. 그리고 1차 때는 러시아도 여기 같은 편이었죠. 근데 러시아는 중간에 혁명이 일어나죠.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독일과 조약을 맺고 전쟁을 끝내요. 2차 때는 이제 소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러시아가 소련이 되죠. 그래서 소련이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국 편에서 활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국이 참전을 해요. 자, 미국은 두 번 다 참전을 하는데 1차 때는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쳐요. 그래서 이제 잠수함으로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를 공격을 하는데 그중에 루스타니아호가 공격을 당해요. 근데 루스타니아호에 미국인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공격으로 많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참전을 하고요. 2차 때는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을 하죠. 그래서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 연합국 편에 있었습니다. 미국. 그래서 미국이 들어와서 이제 큰 활약을 하게 되죠. 자, 1차 세계대전 왜 일어났냐? 아까 얘기했었죠. 사라예보 사건 때문에. 자, 2차 세계대전은 왜 일어났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는 것을 보고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전쟁을 하기 전에 독일은 불가침 조약을 맺었어요.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고 했죠. 그래서 서로 침공하지 말자. 조약을 맺어요. 왜냐하면 독일이 이렇게 있으면 독일은 전쟁을 하면 전선이 분할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서부 전선이고
여기가 동부전선이거든요. 근데 동부전선 쪽에는 이제 소련이 있어요. 네, 원래는 러시아였지만 이제 나중에 소련이 된다고 했죠. 서부전선은 프랑스가 있는데 전선이 이제 양쪽으로 형성이 되면 병력이 분할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는 아예 소련과 서로 침입하지 말자라고 동부전선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나서 중간에 있는 폴란드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특징은 참호전, 총력전, 신무기 등장이었고요. 2차 세계대전에서 기억해야 될 전투,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거는 소련과 싸운 거죠. 근데 도시 이름이 스탈린그라드예요. 스탈린, 당시에 지도자였던 스탈린의 이름을 딴 도시잖아요. 그래서 엄청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독일이 패배를 하게 돼요. 소련에서 추위도 있었고 소련군이 강력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르망디 상륙작전, 노르망디에 연합국이 상륙작전을 펼쳤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 그래서 프랑스 파리를 해방을 시키고요. 연합국이 독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굉장히 그동안 힘이 강했었는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연합국 측으로 기울게 됩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1차, 2차 모두 연합국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때는 베르사유 조약을 맺고요. 독일한테 굉장히 가혹했다고 했죠. 그리고 14개조 원칙을 기준으로 삼는데 이 14개조 원칙 안에 민족 자결주의, 그 나라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민족 자결주의인데 패전국 식민지에게만 적용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연맹이 수립이 되는데요. 국제연맹은 강제성이 없어요. 강제성을 지닌 군대도 없고요. 또 미국이 국제연맹에서 빠졌기 때문에 흐지부지 됐죠. 자, 2차 세계대전은 5천만 명이 사망을 하고요. 유대인 학살까지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결과는 연합국이 승리를 하게 되고요. 독일은 분할이 돼요. 독일은 미국과 소련이 나눠서 통치를 합니다. 미국이 서도, 소련은 동독을 맡아서 통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국제연합, 국제연합이 만들어진다는 거. 국제연합이 오늘날의 유엔입니다. 여긴 평화유지군 강제성이 있어요. 국제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평화유지군이 개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안전보장 이사회 체제가 있는데요. 유엔 안보리, 특히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의 힘이 굉장히 세다고 했죠.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이라는 게 있어서요. 결의안에 대해서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만 거부권을 행사해도 이게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상임이사국 5개 국가가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이에요.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소련이 오늘날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 대공황 문제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호황을 누렸어요. 근데 문제는 생산은 많이 했지만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생산을 줄이고 인력을 감축하게 돼요. 1929년 10월 달에 주가 폭락하고요. 기업은행이 도산하고 문 닫았어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 파급을 미치게 됐어요. 이거를 경제 대공황이라고 부릅니다. 자, 경제 대공황의 영향 보면은 여기 애들이 있는데 엄마가 당장 내일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생계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모습. 왜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업이 증가하여 생계를 위협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쳤냐? 뉴딜 정책을 펼쳤습니다. 생산을 많이 했는데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못 사냐 하면 다 실업자예요. 그래서 뉴딜 정책, 공공사업,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댐이나 도로 건설을 하려면 사람을 많이 고용해야 됐죠.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면 이 사람들이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소득을 갖고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아나게 하는 정책이 뉴딜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업자 되면 생계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보장제도,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 사건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세계대전이 14년부터 18년, 원인은 사라예보 사건, 동맹국가 연합국의 싸움이었고요.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미국이 참전을 하고요. 연합국이 승리해서 베르사유 조약을 맺고 국제연맹이 탄생을 합니다. 자, 대공황 왜 발생했냐? 과잉 생산, 공급은 많이 했는데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적은 거죠. 주가 하락하고요. 기업 도산하고 실업자 증가하고,
실업자가 돈이 없으니까 소비도 안 하겠죠. 그래서 악순환에 빠졌다. 자, 미국은 뉴딜 정책으로 극복을 했다고 했습니다. 대공황의 여파로 인해서 전체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이탈리아, 독일, 일본 같은 나라들은 더 많은 식민지를 확보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팽창주의 정책을 펼친다고 했어요. 이탈리아는 무솔리니가 이제 파시즘이라는 것을 전파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다 전체주의의 일환입니다. 전체주의는 개인보다는 전체, 국가와 민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독일의 히틀러의 나치즘, 그리고 일본은 군국주의, 군사를 강화시켰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주요 내용입니다. 왜 일어났냐? 독일이 폴란드 침공했어요. 주축국가 연합국의 싸움이었고요.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을 해서 미국이 참전을 했고요. 2차 세계대전의 대표적인 전투가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건 독일과 소련이 싸운 거죠. 그리고 노르망디 상륙작전. 연합국이 독일에 점령된 프랑스의 노르망디 지역에 상륙작전을 펼쳐서 이게 성공을 해요. 그래서 전세가 연합국 측에 유리하게 역전이 됩니다. 연합국이 승리하고요.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분할되고 국제연합, 오늘날 유엔이 탄생하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유엔의 목적은 평화 유지겠죠. 다시는 이런 끔찍한 전쟁 하지 말자라고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과 소련이 냉전을 하게 돼요. 치고받고 싸우는 거를 열거하거든요. 그거에 반대고 콜드워, 영어로 콜드워인데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체제가 더 좋냐? 체제 경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전체주의 관련된 문제 보면요. 무솔리니 파시즘 독트린이라는 책에 있는 건데 국가를 떠나서는 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을 창조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히틀러 투쟁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민족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또 국가, 인종 이런 거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와 나를 일컫는 체제로 전체주의라고 하죠. 전체주의는 파시즘, 나치즘이 해당이 되고요. 국가와 민족을 중시하고 개인은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 존재한다. 즉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국가와 민족이 더 중요하다. 그런 과정에서 개인의 희생은 정당하다. 이렇게 보는 게 전체주의입니다. 2차 세계대전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에요. 연합군이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작전을 감행을 하는데요. 라이언 일병 과학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어땠는지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노르망디는 프랑스 서부의 해안 지역인데요. 프랑스가 대충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쪽 지역, 이쪽이 이제 노르망디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독일이 당시에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프랑스를 해방시키려고 하거든요. 배로 상륙정을 타고 이쪽까지 가서 해변을 걸어서 이렇게 독일군이 점령한 데를 가는데 배에서 병사들이 두려움과 긴장을 느끼는 거죠. 독일군이 방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리자마자 포탄으로 공격을 합니다. 총을 쏘고요. 그래서 살아서 해변을 밟을 수 있을까 병사가 작게 중얼거리죠. 아니나 다를까 상륙정 문이 열리자마자 머리에 포탄이 폭발하고 총알이 깃발치고요. 병사들은 쓰러지는 전우들을 뒤로 하고 해변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병사는 깊은 바닷물 속에서 장비도 또 끌고 해변으로 뛰어 올랐어요. 우리가 이곳을 뚫어야지만 전쟁을 끝낼 수 있어 하면서 계속 이제 진격을 하라고 분대장이 외쳤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지문과 관련있는 전쟁은 2차 세계대전이죠.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펼쳤던 작전입니다. 이 작전이 미친 영향은요. 원래는 다 독일이 유럽에서 훨씬 많은 지역을 차지하면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죠. 근데 연합군이 유럽 본토를 진입해서 파리를 해방을 시키고요. 독일의 패배를 앞당겼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전쟁의 기운 이런 거를 연합군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전환점이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구는 국제연합 유엔이죠. 마지막 문제는 논술형 평가입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전쟁의 문제점 한 가지 쓰고요. 그 이유를 지문의 내용과 연결시켜서 쓰는 거예요. 선생님이 예시 답안을 3개를 넣어놨는데요. 이거는 예시고요. 그대로 쓰지 마시고 이걸 외워서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쟁은 인간을 도구처럼 다룬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문제를 가진다.
1차 세계대전 그 서부전선 이상 없다. 그 내용을 보면은 병사들이 감정을 숨기고 생존만 생각을 한다. 그리고 노르망디 상륙작전, 네, 거기서도 보면은 명령을 위해서 죽음의 현장으로 달려간다. 네, 전쟁은 인간을 수단화한다. 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을 이유 없이 희생시키는 비극이다. 네, 많은 사람이 희생당한다는 거죠. 1차 세계대전 때 영웅의 꿈을 잃고 생존만 남은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리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 위해서는 죽음은 예고 없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은 허무한 행동이라고 정리를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시를 보면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빼앗는 비극이다. 가족과 떨어진 병사들이 참호 속에서 고통을 견디고 있고요. 청년들이 평범한 삶 대신 죽음과 공포 속에서 산다. 그래서 전쟁은 일상을 무너뜨린다. 요거는 선생님이 예시를 제시한 거고, 여러분들은 전쟁의 문제점이 뭔지 지문의 내용과 연결시켜서 쓰시면 됩니다. 논술형 평가 채점 기준은요. 일단 제시된 주제와 관련된 내용, 내용 적합성 보고요. 그리고 내용 구성은 전쟁의 문제점을 제시했는지, 그리고 전쟁의 문제점을 지문의 내용과 연계해서 서술했는지, 이걸 볼 겁니다. 그래서 전쟁의 문제점 한 가지 제시하면 돼요. 한 가지 제시. 그 다음에 전쟁의 문제점을 지문과 연결해서 쓰셔야 되는데 지문의 내용과 그 문제점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타당한지를 볼 거예요. 그리고 형식은 주어진 분량 150자 내외였고요. 그리고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지켜야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사후 단원, 단원 평가 문제 해설해 드렸고요. 그리고 시험 관련된 주요 내용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2회고사에서 좋은 성적 있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